강남의 1999년도에 개포 시형을 보면요, 2020년까지 하락과 조정장입니다.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강남 경매 붕괴 신호탄 해서 주택 가격이 둔화되고 하락되는 양상들이 지금 이제 강남 쪽에도 좀 일부는 있어요. 신고가랑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거래량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환율은 상승하고 한간에는 이거 1,500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1,400을 넘어서 1,500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갭 투자의 파산, 이제 갭 투자자들이 어려워진다. 예, 다주택자들 깡통 전세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들도 신문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스러운 신문들도 많이 나오네요. 전문가 59%가 집값, 서울 집값 하락하고 상승은 얼마 안 된다. 헤드라인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급매가 속출을 한대요. 급급매로 집 내놔도 다주택자들 속출, 내답하는 다주택자들 속출.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신문은요, 2008년도와 2018년도, 19년도의 신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날짜만 가리면은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깡통 정세에 대한 부분들, 이게 불과 4년 전에 3년 전의 얘기입니다. 집 팔아도 전세금 못 돌려줘. 지방 깡통 주택, 깡통 전세 속출. 그리고 2019년도에 갭 투자자 파산한다 라는 내용들이 신문에 나왔죠. 그리고 금리 역전 현상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그 조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도 똑같았습니다. 2019년도도 이미 집값은 하락했다고 했는데 2020년도 넘어가서 2021년도에는 급등의 장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문가 59% 하락한다는 2019년도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 2021년도는 집값의 상승 시기였고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락에 대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40% 50% 빠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19주째 연속 하락도 2019년도 8월 얘기입니다. 네, 되게 공포스럽죠. 다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의 신문들로 돌아와서 지금 신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재건축 단지도 휘청 40% 하락 오나 버블의 역습. 어제 날짜네요.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84%. 그 다음에 더 커지는 깡통 전세 경보. 이것도 아까 본 신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급매도 안 사요. 매수 심리 수급지수 19주째 하락.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커지는 공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이 되게 데자부처럼 일치하고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락이 분명히 있는 시기가 있고 거래가 안 되는 시기가 있고, 그 하락장이 진짜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 양상들이, 그리고 그렇게 공포스러운 시기에는요, 단골 손님처럼 언론에서 그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더 자극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지금 둔화되는 양상이 아니고, 그러면 상승하는 거냐? 상승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강남에도 일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락이라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하락세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상승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도 혼재되어 있고 모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작게 나오는 거래량으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수요층이 되게 크게 눌려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뒤돌아선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너무 올랐잖아요. 한간에 이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 중에 예전에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싸져야지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집값이 뭐 예전엔 저렴했는데 지금은 비싸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못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집이라는 건요,
과거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앞으로도 내가 진입할 시기엔요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도에 되게 큰 급등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는 계속 반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라든지 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들이 너무 비싼데 싸지면 사야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집을 안 사는 거 아니냐. 나중에 싸지면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못 믿으시겠지만은 지금 시장보다 과거가 훨씬 더 많이 오른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고 생존권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어려움으로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을 어려움으로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년대 보시면요. 토지 가격의 상승률 자체가 한 해에 59.8%까지 오르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후 5년에 비해서 평균 50%를 상승했대요.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68년도라든지 뭐 78년도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면은 가격들의 급등들이 굉장히 컸고 70년대 후반은 인플레이션 장이라서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아무튼 과거에서도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0년대, 60년대 봐서 70년대를 보면은 생존권 투쟁으로 변한 내 집의 꿈 이때도 비쌌습니다. 비싸서 사람들이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1978년도도 보면요. 이거 제가 자주 얘기했죠. 여기 지금 음마 아파트가 서민들이 외면한 고가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어. 이거는 평당가가 아니라 매매가죠. 매매 분양가죠. 예, 이게 2천만 원이 고가라고 해서 이때도 비싸서 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그 사직동에 집을 샀을 때가 한 뭐 몇백만 원 주고 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으로 견주어 보서는 굉장히 가격들이 비싼 상황이었죠. 그러면 70년대잖아. 80년대, 90년대는 어떠냐?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제목을 보면요. 1988년도 6월 달이죠.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많이 올랐죠. 이 내용 보십시오. 무주택자 60% 끝내 가망 없어. 예, 장기 임대가 유일한 돌팔구. 지금하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PIR 형식으로 집값 상승과 임금 상승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80년대 후반에 보면은 가격들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급등을 해서 임금과의 격차들이 굉장히 벌어지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PIR이 지금 계속 벌어지니까는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하지만요. 이 간격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 보면요. 이때도 비쌌습니다. 그러면은 90년대는 어땠을까요? 90년대 보시면요. 올 들어서 급상승. 1999년 5월달 신문입니다. 거품. 예, 똑같죠. 정부조차 우려, 아직은 엇갈린 뭐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이제 불안한 시장들을 90년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반복이 돼요. 신문도 반복이 되고요. 내용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때 거품이 어느 정도 꼈길래 이 당시에 비싸다는 거품들 보시면요. 강남 볼까요? 강남에 1999년도에 개포 시형을 보면요.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3평은 1억 3천이었고요. 그리고 미도 아파트, 미도 2차 2억 1천이었네요. 2억 1천 99년도 비쌌습니다. 최대는 2억 5천이고 전세가는 1억 3천, 1억 4천 99년도입니다. 청실 아파트 1억 9천에서 2억 1천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는 9천에서 1억이었습니다. 예, 거품이 낀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곡동의 도곡주공, 설인, 한아름 보시면은 다 1억에서 2억대죠. 예, 강동 같은 경우도 6,500만 원, 8,500만 원, 암사동 7천만 원, 1억. 광진구 1억 6천. 광진이 소리 없이 강해요, 되게. 극동 1차도 이 정도면 가격이 되게 센 편이거든요. 선방을 되게 잘한 거죠. 3억 4천, 45평은. 예, 되게 큰 겁니다. 근데 이때 거품 낀 게 3억 4천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90년대 가격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싸 보이니까. 근데 이 시기, 90년대 이 시기엔요,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90년대 아니냐? 2000년대는 어떠냐? 2006년도 들어오면요, 내 집 마련의 꿈 점점 멀어져 간다. 근데 2006년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가격이 어떤가요? 2006년도에 서울의 가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도는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꿈 점점 멀어져 간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예전에 집값이 저렴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싸다는 기준과 비싸다는 기준은요, 시기별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격이 10년 뒤에, 지금 바라본 것처럼 10년 뒤, 15년 뒤에 바라보면요, 이 가격이 과연 비싼 걸까요? 싼 가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30년도, 2035년도, 2020년도 후반까지만 가더라도 이 가격이 그래도 쌌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선호가 되는 데는 지불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상황들을 보면요,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비싸고 예전에 가격 저렴했으니까는 그때는 살 수 있었지라고 얘기하지만요, 어느 시기에도 싸다고 판단되는 시기는 없었고, 싸다고 판단되는 시기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선. 이 파란색 선이 전부 다 하락과 조정장입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은 하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승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수많은 하락과 수많은 안정기와 수많은 조정기와 그리고 수많은 상승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격들은 반복되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1978년도에서부터 1980년도는요 규제를 강행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부동산 투자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위해서 1978년도에 종합대책을 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면은 1978년도에 토지거래 허가제, 신고제,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 이런 종합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양도세가 원래는 30%였는데 이걸 50%로 단일화 시켜버리고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78년도에 종합대책이 나왔을 때입니다. 예, 이때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되게 대폭 강화하고, 보시면은 투기 규제 지역을 일정 규모의 면적으로 허가제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규제 지역도 지정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또 보시면은 1981년도에서 82년도 완화를 했습니다. 가격들이 좀 원만해졌겠죠. 이때는 왜 그러냐? 오일 쇼크가 왔거든요.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물가도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는요, 취득세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서 85년도 다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신고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규제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88년도에는 또 이제 88년도에 또 완화를 하죠. 완화를 하는데 완화를 하니까 또 가격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1년도, 88년도, 91년도 같은 경우는요, 규제를 심각하게 합니다. 예, 심하게 합니다. 가격들이 이때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810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해서 양도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금 완화시켰던 거 다시 확대하고 토지세라는 거 내고, 그 다음에 뭐 이 개발 이익의 환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도입 방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992년도 있죠, 97년도 이때는 가격들이 되게 완만했습니다. 이 보이시죠? 이때는 대규모 공급 정책을 냈거든요. 완만해지는데 IMF도 왔어요. 그러니까 또 규제책이 아니라 완화책을 냈겠죠.
그리고 2022년도, 2003년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반기에 가격들이 움직였습니다. 초반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하반기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규제를 또 가하게 됐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규제와 연동돼서 저는 급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생기면은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규제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되었다가 좀 움직이고, 또 규제를 하면은 조금 조정되었다가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규제를 하면 움직이고 조정되고, 이런 식으로 양상하면서 결국은 눌려있던 가격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리만 사태가 나고, 리만 사태 때도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 하락했을 때도 이 당시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하고 결합하는 시기가 있어서 가격들이 꾸준하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완만하게 가는 시기가 있었고, 이제 가격들이 2015년, 16년부터도 오르고 2013년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201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때는 완화였습니다. 이때는 대출 규제도 풀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시기였고, 두 번째는 이 시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양도세 특별 감면.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특정 조건이 되면은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 워낙 거래가 수도권 안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시기에는 또 그 지방은 되게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양도세 면제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 놨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수혜를 보고 재산이 좀 증식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도도 완화를 했죠. 이 완화 시기에는 또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 하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임대사업자 10년 임대사업, 그러니까 8년으로 단축했는데, 그래도 세무적인 부분들은 10년이 유지가 되었고, 행정청에서 신고하고 등록하는 거는 8년이 유지돼서 어쨌든 10년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취득세 면제되죠, 재산세 면제되죠, 종부세 합산 배제되죠. 이 시기에 집을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들을 굉장히 크게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아는 분도 그랬습니다. 집을 이 당시에 병점에 굉장히 가격들이 쌌어요.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병점을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병점의 갭 차이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미만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한 1억 얼마 주고 한 10채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산 걸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임대사업자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세금이, 취득세도 면제였는데 공제되었고, 뭐 지금 종부세도 안 내고 뭐 재산세도 안 낸 상황이 된 거죠. 재산세도 감면받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사업자를 내지 말라고 한 시기가 있었는데, 2018년 4월 1일부터는 이 혜택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10년짜리의 혜택이 사라지고 5년짜리 혜택만 남고,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에는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2022년까지 오면서 거의 폐지 수순까지 밟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완화에 대한 포지션이 되게 컸는데, 이런 식으로 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서 22년 규제가 되었고, 이 규제 시기에도 문재인 정부 때 요 보이시죠? 요때가 2018년 9월부터 2020년 한 7월 정도 됩니다. 이때 아까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여드렸던 하락의 공포와 그 두려움들이 신문에 남발하던 시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 시기를 활용을 한 사람과 활용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격들이 움직이는 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완화하고 이런 수순을 받는 건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안전한 투자가 없다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하락입니다. 조정이나 하락이나 뭐 이런 안정화된 단계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집을 한번 가지면요, 전세에 대한 어려움이나 시장의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나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한 번씩은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통과 의례적인 이 역사적인 하락과 규제와 뭐 완화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 이 당연한 현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락도 있고 조정도 있고 상승도 있고 둔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시장에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락되면 집을 팔고 그다음 가만히 있다가 있거나 아니면 상승할 때 급하게 사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장을 인정하고 내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위기를 대응하고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주기와 이 통과 의례적인 시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기준을 잡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요.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락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긴 하락 있죠. 여기는 대부분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200만 호 건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았던 2기 신도시도 이때 나왔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강남에 좀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했던 공급 물량이 실제적으로 임기 내에 나와서 안정화가 된 시기였습니다. 공급으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조정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정되고 바로 가격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IMF 때도 이렇게 떨어진 시기가 있지만은 떨어지고 곧바로 아까 99년도에 가격들이 급등했다라는 그 8년도 9년도 내용들을 본 것처럼 이 시기도 금방 회복을 해서 가격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격이 올라가고 급등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하락과 상승과 이런 부분이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론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비싸라고 판단하시면은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반복된 거 보이시죠? 1960년대 비쌌습니다. 급등했습니다. 1970년대 급등했습니다. 80년대 집 없어서 서러웠습니다. 90년대 그때도 비쌌습니다. 2000년대 비쌌습니다. 지금도 비쌉니다. 단지 지금은 가격들이 너무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기와 지금 너무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인지하고 있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 것처럼 가격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규제와 완화들을 수순을 밟으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가격들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규제들은 안 풀릴 것 같아. 규제가 안 풀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방향성은 지금의 정책이 방향성은 완화로 하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조금은 실행력 없게 하고 있어서 신뢰와 지지율들이 조금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완화적인 부분들도 민주당에서조차도 조금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처음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을 좀 완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격들이 움직이니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때는 규제책을 썼습니다.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 가격들이 완만하죠. 여기 보시면은 완만하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임기 말기에 11월 달에 규제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틀어막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은
지금의 정권이라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 조금은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믿지는 마십시오. 저는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